네, 그럼 지금부터 사람 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본부의 이호영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본부장님, 그럼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라성 같은 연구자분들과 또 업계에서 플레이어로 일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회를 보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들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앞에 그 발표도 좋았지만 뒤에 이 전문가들과의 열띤 토론 시간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과장님이신 김경만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고학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에 카이스트의 이수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 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시자 한양대 교수님이신 신민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변호사를 맡고 계신 김박우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왼쪽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효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에서 김대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YG넛 대표님이신 강용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학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그 토론을 좀 조직화하기 위해서 먼저 3개의 질문을 모든 토론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아까 문정욱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윤리 기준이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활용까지 전 생애 주기 동안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발표와 연관되어서 그러면 실천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즉 지금은 법적 규율보다는 인공지능 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자율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단계로서 윤리 체크리스트 표준을 마련하고 교육이나 기술적 조치를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뢰 형성을 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그 일환이기도 한데요. 발표 내용과 연계해서 실천 단계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연구산업의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연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과잉 규제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요. 연구 및 산업 부문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렸고 토론자분들께 약 5분 정도씩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조명 때문에 뒤에 지금 백그라운드에 화면이 나가고 있지 않으니 좌측에 위치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박수받은 고학수입니다. 제가 화면을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게 토론을 하겠고요. 저는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뭐 참여하게 를 돼서 개인적으로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앞에 주제 발표에 윤리를 이제 공부하신 분, 또 기술 배경이 있는 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고민하는,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이게 공학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나 철학이나 법제도를 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이제 국가윤리 인공지능 윤리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런 윤리 원칙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앞에 이제 발표에도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그걸 누가 그걸 바라보게 되냐, 누가 읽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실무적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 중에 중요한 독자는 결국은 기업 현장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중요한 독자 중에 한 그룹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어떤 인공지능 윤리 원칙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게 실제로 쓸모가 있으려면 이제 다른 여러 독자들 중에서도 그런 기획자나 개발자들의 손에 갔을 때 이 윤리 헌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이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시쳇말로 공자님 말씀이라고 딱 여겨지면 보고 나서 쓰레기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걸 읽고 나서 이건 머리 한 켠에 그래도 담아두고 필요할 때 가끔씩은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내가 고민거리가 생길 때 이걸 그래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이제 의미 있는 살아있는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오늘 자리가 이제 공학 배경이 있는 분과 윤리 배경이 있는 분 같이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루다 사건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뼈 아프고 마음 아프게 여겼던 게 국립국어원 말뭉치 중에 이제 몇 가지 메신저 대화나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다운로드 되던 게 서비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멈추게 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이제 마음 아프다고 생각을 했고, 거꾸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안내 창이 떴고요, 웹사이트에. 아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몇 가지 말뭉치를 이제 다운로드 못하게 만들고 나서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한 다음에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맥락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앞에 발표 중에 우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당장 국립국어원에서 저 말뭉치, 기존의 말뭉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처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나면 올릴 수가 있겠나에 대해서 거기 계신 담당자 실무자들하고 더 같이 고민해서 한 달쯤 이제 추가 작업한다면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러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라는 거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는 뭐 추상적인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그로부터 여러 영역에 관한 실천적인 고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발표 중에 이미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자연어 처리에 관한 고민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외국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학계에서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고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 관해서만 따로 이렇게 연구 영역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헌 정리, 서베이 유형의 자연어 처리 윤리에 관한 서베이 유형의 문헌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런 외국인 문헌은 대체적으로는 영어에 관한 것입니다. 한글에 관한 문헌이 한글 자연어 처리에 관한 문헌이 외국 논문에 이렇게 별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한글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윤리, 이거는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서 잔뜩 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간략하게 그런 맥락의 연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 동료가 몇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앞으로 좀 체계를 잡아서 했으면 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걸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몇몇 단어들에 대해서 이게 성적으로 그 성별로 남성, 여성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그 이제 주로 직업군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 이건 여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 이거는 경제적으로 뭔가 윤택하게 해주는 직업, 뭐 이거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지도나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뭐 고정관념처럼 있죠.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바뀌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인베딩을 해보면 저렇게 3차원 디멘전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그런 성별에 따른 편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렇게 뭐 어렵지 않게 그 시각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런 시각화를 할 때 말뭉치를 어디로부터 소싱을 해서 말뭉치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저 시각화의 결과가 굉장히 달리 나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거꾸로 어떤 말뭉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말뭉치 사이 비교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유형의 작업을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하고 이걸 앞으로 더 어떻게 확대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간략하게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력서 같은 사람 뽑을 때 고용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성별에 따른 편향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성별에 따른 편향이 생긴다라고 하면 성별을 기입을 못하게 한대.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고용 블라인드 고용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모형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그 프락시 대체 변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성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력서에 표시된 다른 항목들로부터 성별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항목들을 이제 계속 변화를 시켜가면서 성별 이외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집어넣냐 아닌 허용을 하냐에 따라서 성별에 관한 프락시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직업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그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고 있는지를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예컨대 좀 보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인베딩의 소스를 위키피디아 같은 유형의 소싱을 할 것인지, 뭐 나무위키 같은 데를 이용을 할 것인지, 또는 트위터 같은 데를 이용을 할 것인지, 당연히 트렌드를 반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트위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위키피디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현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화면에 이제 그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3차원 공간에 그림을 그려보고 벡터를 통해서 이제 트렌드가 나타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실험적인 것을 해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인공지능 편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이제 개발자 선에서 고민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될 것인데 개발자들은 그냥 테크닉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연어 처리, NLP 맥락에서 사회 규범, 윤리 이런 걸 반영하는 작업을 할 거냐. 이건 뭐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맥락의 작업이 앞으로 훨씬 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많이 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학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뭔가 인공지능 윤리의 첫 번째 제약이 데이터다. 뭐 이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토론이자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카이스트의 이수영 교수님께서 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이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0여 년 주로 학습 기반 인공지능 연구를 해왔고 어쩌다가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AI 플래그십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윤리, 인공지능의 윤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의 윤리 이야기를 제가 들은 지는 한 5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셨고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공돌이 냄새는 다 빼고 윤리를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접목시켜야 되느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그 앞에 세 분들이 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 자체가 사람 중심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목표가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저희가 쭉 한 25년 써온 슬로건이 기계에게 지능을, 인간에게 자유를. 그래서 저희가 기계한테 지능을 주는 이유는 인간이 훨씬 더 자유롭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목표의식을 딱 세운 건데요. 그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권한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반대로 사람이 또 AI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를 이야기하시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AI한테 요구하는 윤리라는 게 사실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윤리 바로 그겁니다. 공정성, 편향, 다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게 다 사실 사람한테 요구하는 윤리를 그대로 AI한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AI의 중요한 요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율성이라는 거하고 학습성, 그러니까 배운다, 스스로 배운다는 거하고 자율성을 가진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냉장고의 윤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윤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책임감이 이제 같이 특히 개발자의 책임감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의 책임까지 많이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주로 그 프로슈머라는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를 합쳐가지고 프로슈머로서 윤리를 가져야 되고 저는 가끔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증처럼 어느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면허증도 받아야만 어느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임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AI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AI를 개발하고 AI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윤리적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AI가 어린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할 건지의 그 윤리 의식을 AI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트레이드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부, 개발자, 소비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된다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가 아까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로봇 3원칙 정도는 누구나 다 합의합니다. 좀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합의될 수 있느냐가 이제 잘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트레이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과 저 원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그 AI의 기본 목표가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그 목표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트레이드 레벨이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냥 기본 원칙 선언하고 끝나는 수준밖에 안 될 텐데 밑으로 내려 구체적으로 실용성을 주려면 레벨에 따라서 AI의 레벨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라인이 수준이 필요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 가능성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사람끼리 당신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설명하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쫓아가고 구태여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하이리 설명 가능이 필요한 레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레벨이 있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어느 수준의 설명 가능성을 다 해라. 모든 걸 다 투명화시켜라.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아마 안 쳐야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렇게 필요 없는 것조차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근데 그럼 레벨이 뭐냐? 아까 자율성하고 학습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로봇이 또는 AI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느냐. 즉 사람이 최종 디시전을 내리느냐 아니면
AI가 최종 디시전, 자율운전자처럼 운전까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질 거고요. 그 속에서도 AI가 실제로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면서 사람을 배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진 거 그대로 쓸 거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AI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네 가지 레벨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ASIC을, AI ASIC을 뭐 사용자든 개발자든 정부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영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러면 신민수 한양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론적으로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는 뭐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고 아마 여러분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이라든가 혹은 모든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이 뭐 매우 바람직한 출발점이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산업의 규모라든가 적용 가능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도 지금 일반화되고 있고 마이데이터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제조와 금융을 생각하면 마이데이터 개념도 달리 해석되고요.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기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부터 출발할 거냐, 알고리즘 출발할 거냐, 이게 좀 얘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윤리 원칙이라는 것이 우선 어느 정도 마련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수요 대상을 좀 구분해서 적용 가능한 AI 수준에 따라서 주요 이슈가 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맨 앞에 발표한 이후에서 한 것처럼 기업들에게 일단은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질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자기네 기업이나 그 AI 적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가장 AI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이 좋지만은 실제 적용 가능성 여부. 그러니까 저도 그 인공지능을 이제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하러 다녀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있고 뭐 실제 사용 가능성도 다르고요. 그런 면에서 윤리 원칙도 역시 다를 거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이 AI 윤리 원칙과 더불어 이제 동시에 있는 것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와 이제 양면에 있는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윤리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효율적 자원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마치 규제가 뭔가를 장려하는 것과 똑같이 양면으로 동시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다원적인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것도 역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 시스템의 개발자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거를 공개할지, 합의를 어떻게 이룰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사용의 어떤 증거적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건지, 혹은 활용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혹은 뭐 그 투자의 활용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증권 시장 막 달아오르니까 AI에 의한 투자 추천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과연 적당한 알고리즘인가? 실제 저도 뭐 그런 일을 해보면은 기존에 있던 주식 투자 알고리즘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라는 거 주는 신뢰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포장되는 게 옳은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약 84개 정도, 한 작년까지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윤리 가이드라인이 다 표현이나 개념, 해석 등의 문제로 인해서 도출된 권고사항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냐라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공급자하고 이용자 간 계약을 통해서 사용 범위나 강도가 해결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근데 이런 걸 왜 생각해 보냐면 실제 개인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수집하고 보관하는 자의 책임을 구별해서 이렇게 쭉 진행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는 쪽도 방점이 있다 보니까 크립토그램 쪽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가 책임질 거냐의 논쟁을 좀 벗어나서 비용 문제를 좀 확실히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균형점을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민간 기업에서 과연 AI 윤리를 그 어떤 그 정성적인 원칙을 갖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민간 기업은 아무나 제 생각에는 그런 원칙을 EU에서 한 것처럼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방안에 의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성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평가받는 것 자체를 워낙 민간 기업은 뭐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술적 방안에 의존해서 마치 개인정보를 크립토그램에 의존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가 AI의 어떤 신뢰나 책무성 확보할 때 투명성하고 설명 가능성의 위상을 어떻게 볼 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에서 보면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동의의 원칙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도 뭐 머신러닝이다 그러면 알고리즘만 볼지 시스템 전체를 윤리 대상으로 볼지 싶고요. 아니면 그 투명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투명하다는 건지 이게 분명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윤리 원칙을 그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아니면 전생애 동안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지도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현 방식에 있어서도 참 이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기술적 비수기업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에 AI 윤리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라든가 공공의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시장을 이제 리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대중 간에 상호작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 의식에 대해서 과연 대중들이 얼만큼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원칙도 실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걸 역시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조정해 볼 것인가 이게 아마 향후에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민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범용성 위주로 지금 AI 윤리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AI 윤리가 적용될 컨텍스트랑 로컬리티 또 그 실제로 그 AI 윤리를 적용시켜야 될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이버의 박우철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정책연구실 박우철 변호사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 정책간담회 전문가로 참여해 실무 의견을 드렸던 인연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정책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 의견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실천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개별 원칙의 어떤 상충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도 AI와 AI 윤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인공지능 원칙을 고민하는 어떤 실무자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많은 고민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도 네이버 AI 윤리 작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더 공감이 됩니다. 네이버도 이번 달 중순에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웨비나에서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충분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천 단계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어떤 인간지능, 즉 인간에 대비해서 고민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로 바라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상화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기술 영역,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깊이 살펴보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포함된 민간 영역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지만 공공 영역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공공의 역할을 인공지능 개발이나 어떤 사용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어떤 개발자나 사용자 외에 어떤 간접적인 주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경험 또는 개발이 어렵다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이에 대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례를 민간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험 없이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 작성하게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괴리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될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적용과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활용이 괴리되지 않도록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 영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우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5번째 토론자이신 김효은 한밭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 김효은입니다. 저는 일단 문제 설정을 하고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제가 문제 파악한 거는 뭐냐면은 윤리가 자칫하면 이제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이 딜레마, 긴장 상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윤리는 좀 추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연결고리가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앞에서 그 발표하신 그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현재 그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단 인공지능의 그 위상 정립을 그 인간에 필요한 도구로 이제 정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은 거기다가 얹어서 인간의 질 향상을 좀 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도구로 보는 건 사실 기존에 계속 있어 왔고, 근데 인공지능 윤리는 사실은 기존의 컴퓨터 윤리나 공학 윤리랑은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사건 이르다 사건이 났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니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마땅하게 설득력 있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만한 토론의 이 중심이 사실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프레임이 사실 인간의 질 향상으로 가면은 이게 그 기업 쪽에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질적인 삶의 향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루다 사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좀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중심으로만 이 프레임을 만약에 둔다면 계속 약간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이거 내가 표현의 자유도 할 수 있고 난 즐겁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되면서 윤리적인 선을 좀 넘을 경우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이 좀 약간 그 단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을 인간의 질의 향상, 인간 삶의 현상으로 잡으면 기존의 윤리와 규제의 그 긴장 관계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일 텐데요.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이제 현재 한 3년 넘게 진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기존의 공학 윤리처럼 이론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뭐 설명 가능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쭉 해왔는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뭔가 약간 못 미쳐서 이 프레임이 이게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문제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개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 수준인데 찾다 보니까 그 기계 학습을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고 변수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넣어보니까 나중에 기계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측을 못했는데 이걸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의 교육은 기존의 이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이라던가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설계
그 단계를 일반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 그 안에서 직접 해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는 것이 가장 쉽고, 아까 이제 수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수준,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수준을 만들면 모든 수준에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좀 전반적으로 쉽게 빨리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중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이번에 요 회의를 기획하면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회의가 되도록 상호작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 이전까지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그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질문들을 지금 수합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토론회 과정 중에서도 혹시 또 그 발표자분들에게나 혹은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토론 시간 후반부에 그런 질문들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토론자로 카카오의 김대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의 김대원입니다. 예, 지금 카카오에서는 그 4년 전부터 이제 저희 그 AI 윤리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쪽 실무 총괄을 4년 전부터 맡고 있고요. 그 카카오는 그 2018년 1월에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이라는 거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 헌장이 단순히 선언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서비스 내에 적용이 되고 기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듬해에는 기술의 포용성 관련된 내용을 선언에 추가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 디지털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삽입을 했습니다. 예, 관련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윤리나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1월 같은 경우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별도로 발표를 해서 저희의 그 관련된 윤리나 정책 부분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 안에서 올 1월에는 그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발표하면서 조금 특이하게 공유를 드린 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는지, 오늘은 뭐 기술 투명성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게 많이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이제 그 작성한 정책과 관련된 투명성 부분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증오 발언 근절 원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 무슨 목적으로 시발이 됐으며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지는지 1년의 과정을 다 정리한 녹서를 한 110페이지에 걸쳐서 다 공유를 드렸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역시 반영해서 실무적으로 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저희 이제 4년간의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그러니까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무관하게 규제적이나 혹은 규제와 비슷한 정책적인 방향이 내려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했던 노력, 저희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했던 노력들이 이제 그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그 이영규 PM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뭔가를 그 윤리적인 뭔가를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윤리 관련된 논의를 정부 차원이 아니면 공공 차원에서 할 때는 그 징벌적 방안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뭘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고민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 기업이 어떤 식으로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인센티브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기업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 능동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금의 논의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논의들의 상당수는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윤리나 가이드라인으로
바로 잡아야 돼라는 논의를 하는데 그러한 환경하에서 과연 기업이 저희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사례로 듣던 IBM이나 MS나 그런 큰 기업들은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연 그러한 사회적인 요청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많이 의문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수영 교수님이나 아니면 문정센터장님 말씀 주신 대로 AI와 관련된 생태계에서 AI를 쓰는 사람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리터러시도 많이 높아져서 그분들이 AI를 어뷰징하거나 AI를 왜곡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AI 윤리 관련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실제적인 사회나 아니면은 이용자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제고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된다면 오히려 실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카오의 김대원 이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YG넷에서 오신 강용성 대표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끝에 있으니까 저쪽이 맨 끝이 되는 거죠. 제가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지금 이슈가 되는 저런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업들의 챗봇을 구축해주는 일을 어떻게 보면 메인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이슈가 생겨나는 걸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따르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들이 보완돼서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요번에 굳이 언급되고 있는 이런 하나 이루다 사건 이외에도 그 이전부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그 이전부터도 계속 여러 가지 챌린지가 사회 문화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관련해 가지고 윤리 기준 어떤 합의적인 제도에 대한 기준 아마 이런 표현들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그러니까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우리의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도 나와 있는 두 번째 질문처럼 실제로 이것들이 적용되는 과정들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 초기에 우리가 제정했었던 이런 최소한의 합의들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이 이슈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형태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사항은 어떻게 보면 AI 분야에서도 커뮤니케이셔널 AI라고 하는 대화 시스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슈로 크게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사람하고 바로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지만 제조 분야나 금융 분야나 이런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미 많이 적용이 됐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아직 윤리라고 하는 말들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가장 의인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합의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칼이라고 하는 걸 맨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사실은 그걸 최초에 만든 사람이 전쟁 목적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생활을 하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을 텐데 이 칼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인간이 쥐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게
살인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합의들이 그 이후에 분명히 적용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분명히 AI는 칼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임팩트가 큰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합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규정의 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고 하거나 이런 신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50년을 주도하게 될 굉장히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잘 주도하고 리드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동시에 사실 AI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부분이 뭐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 기술적인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트라이조차 또 이런 어떤 성장, 어떤 도구로서의 우리의 기술력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속도를 떨구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 좀 벌어지지 않았기를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칼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까 점심을 먹다가 잠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활용성이 커지면 이제 사회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그 AI를 가지고 내가 다른 거를 판단할 때, 즉 내가 판단의 주체인 경우하고 내가 그 AI에 의한 판단의 대상인 경우하고 매우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그 윤리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똑같이 판단 대상인 경우이지만 세대별로도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 세미나를 기획해 주신 저희 조성은 박사님께서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20대들은 채용 심사에서 AI가 심사하는 게 더 공정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50대들은 사람이 심사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입장에 따라서 또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AI 활용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 리스크들을 만약에 계량화할 수 있다면 다 계량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굳이 인공지능 윤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그 정의하는 이유도 아마도 계량화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 밑에는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그 마지막 토론자로 물론 이 지금 토론이 마지막이 아니라 1차 토론이 저희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토론의 마지막입니다만 마지막 토론자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반과의 김경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만 과장입니다. 여러 주신 말씀 새겨 듣게 되고 또 해주신 말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지능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갈 건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이루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보면은 이루다를 만든 스케트 기업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던 우수한 기업인데 결과물은 인공지능 윤리라는 그런 허들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한편으로는 진흥돼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영역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규제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사전 규제,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을 두고 제한적 영역에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합의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공지능 윤리라는 측면에서는 호흡이 좀 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루다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제 실정법상으로 위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저희 사회 전체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 가지고 굳이 뭐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는 그러면은 이런 미묘한 그 기준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제품과 서비스가 됐을 때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전체 과정에서 실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이랄까 아니적 사회적 요구 사항을 맞춰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사실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범용적인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효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각 주체별로 또 이용자에게도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된 내용, 실효성 있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저희가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실제 인공지능이 가지고 오는 그 효과나 효용이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역기능만 너무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은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역량 아까도 저희가 이제 뭐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자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겠지만 이제 삼성 큰 기업들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 자체 윤리 기준을 만들고 있고 스스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일단은 제시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그럼 기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준을 좀 적용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 수준에 있는지 뭐 툴킷이라고 아까 좀 발표하셨는데 저희 이은규 박사님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이런 거는 부담스럽지만은 민간 자율 입장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준다면은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장려를 해주는 규제보다는 그런 그 포지티브한 진흥 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스스로도 지금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장성이라든지 오류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례 하나가 민간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검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서 검증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급박하게 오늘 당장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되는 이런 느낌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나가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원해주고 정부가 민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갈 생각이고요. 저희도 조만간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을 조금 가지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인공지능 윤리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발표자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또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제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그 이현규 단장님에게 그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이루다 사건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해당 데이터의 편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현장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활용될 수 있는 단계별 인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피커시겠죠. 성능 지표와 공정성 이피션시일까요? 네, 공정성 지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공정성을 높이면 아마도 이피션시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 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런데 AI가 확산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이미 예견되지 않았던 리스크가 금방금방 생길 수 있고 또 윤리적 문제, 생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또 그 시스템을 또 만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아마도 뭐 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사실은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거꾸로 또 든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 뭐 조금씩 우려라는 거를 조금씩 털어놨잖아요. 나중에 다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제 기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스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빨아주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발표 자료 만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AI 나우 연구소가 2019년에 AI와 인간과의 시스템 간에서 충돌이 발생했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발표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거 다 버려버렸거든요. 왜냐? 그 얘기하는 순간 AI 하지 말자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지금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형평성, 그러니까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툴 얘기를 조금 했지만 툴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정성이라는 거는 시간과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시스템에서의 공정성 이슈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모든 공정성을 한다라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뭐 차세대 기술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툴은 최선의 것에 가이드가 내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공정성을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편향성이 이루어지는 볼 수 있는 최선의 툴 정도는 같지만 이거는 절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개발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개발자가 자기가 했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이 수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AI가 아니거든요. 아직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모습이 커가는 모습도 같이 봐주는 그 관용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변순용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정책으로 AI 윤리 교육을 초중등 학교에서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별도의 과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행 교과목 내에서 일부 그 편입시키신다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이나 개발자 등에게 이루어질 앞으로의 윤리 교육이 중요한데 이미 이제 학교를 졸업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것도 제 질문이지만 그러면 그 AI 윤리 교육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AI 윤리는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그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뭐 전쟁이 아니라 지금 그 엄청난 그 회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교과목을 만들어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차선책이 뭐냐? 그랬을 때 현행 교과목에서 AI 과정과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융합형으로 가르치는 방법.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교과목 신설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달리 또 생각을 하면 AI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다가오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관련된다고 보면 교과에서 부분들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가르치거나 융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방법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미 뭐 학교 교육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평생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육 방법 또 뭐 이를테면 노인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이 AI에 관련된 그 소양이 교양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AI 리터러시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AI 윤리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우리 지금 발표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그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물적 인간성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치로운 인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됨이겠죠. 그러니까 AI는 사람다움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존중시켜주고 그리고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이죠? 뭐 그런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좋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형규 단장님과 김대원 이사님께 들어왔는데요. 이형규 단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김대원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 AI 분야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블랙박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 김대원 이사님께서 AI에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와 정책부터 시작하면 기업 발전이나 혁신에 차질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대원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AI 분야의 도전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이걸 알면 제가 김경문 과장님하고 자리 바꾸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실제 2018년도, 2017년도 저희가 AI 윤리에 대해서 처음 고민하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챌린지가 내부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제 제어의 그 항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개발자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행여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우려가 가장 컸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결론에 이른 것은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회적인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저희도 역시 존립이나 아니면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기반한 AI 혹은 관련된 서비스가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합의가 돼서 AI 윤리에 대해서 윤리현장을 발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이제 그
질문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의 제한을 만드는 제도 부분은 분명히 한계로 작용하고 덫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접근은 AI 윤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수용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와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착한 AI,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AI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논의는 AI 윤리와 AI 발전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책이나 아니면 단계적인 제도에 대한 KPI를 찍고 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AI 발전에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김경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루다 사건에서 보듯이 AI가 어떤 과정의 로직을 거쳐서 결과가 도출됐는지 모릅니다. 전 이루다 사건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많은 경우에 윤리적 규제를 빅데이터, 즉 원소스에 적용하는 것과 결과에서 필터로 활용하는 것 사이에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건전성,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자에게 알렸느냐라든가 데이터 소스 출처가 어디냐, 웹에서 긁었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했느냐, 또 알고리즘을 어떻게 트레이닝 했느냐, 어떤 데이터로 트레이닝 했느냐, 거기 다이버시티가 고려됐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뭔가 규제하는 그런 윤리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더니 그 결과가 뭔가 여성에게 좀 불리하더라, 어떤 특정 인종에게 불리하더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치안 그런 에 적용된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결과로서 어떤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뒤져보는 것과 앞에서 데이터 자체를 공급할 때 그 데이터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밝혀라, 이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이터에 근간을 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결과치가 나오냐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실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모여진 데이터들이 사실 데이터도 저희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서의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게더링을 할 때의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사실 알려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향된다든지 공정성을 제외하는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그런 이제 약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도입이 돼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블랙박스라 생각하고 설명 가능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나라도 보면은 고위험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요구라든지 그리고 회사 자체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권고하는 법률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규제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 그런다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 윤리 기준도 만들지만 실제로 그 윤리 기준에 적합한지는 서비스를 내기 전에 아마 한번 내부적으로 검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업 자체적인 어떤 평가가 사전에 근거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실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회에 그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뭐 국가 안위에 뭐 이런 부분까지 아주 저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협까지 준다 그런다면은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준 설정 자체도 사실은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중간 단계에 뭐가 필요할까 하는 고민은 결국은 기업은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부도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강조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고요. 그럼 문제가 됐을 때는 제3위 검증기관이 제한된 수준에서 그 알고리즘을 그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구 아니면은 뭐 협의단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쓰는 데이터에 대한 편향성을 제거하는 그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 그 검증 부분들에서 또 신뢰성의 제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정부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검증 기구들이 한 번 더 검증해 보는 뭐 이런 식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약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슈인데요. 저 고학수 교수님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동의라는 동의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동의라는 명목하에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자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윤리적 기준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AI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윤리적이지 못한데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로 왜곡이나 편향 또는 반사회성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그 늦은 단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성향, 정치 성향이나 종교 성향 같은 혹은 인지적, 감수적 같은 분야의 데이터 수집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고학수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의 데이터 문제가 지금 되게 문제가 돼서 GDPR 같은 게 나온 건데요. 여기엔 항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 사용을 AI가 어디까지 허용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뭐 굉장히 폭넓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떠오르는 대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서 이제 동의 창이 뜨고 동의에 이제 동의를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냐? 그럼 이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이제 설명이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읽기는 읽는 거냐? 적어도 읽었다는 모양새는 갖추는 거죠. 그래서 동의창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저희 연구진하고 같이 그 개인정보 취급 방침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회사랑 B라고 하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사이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툴이 있고요. 그 툴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흔히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5년 전에 법은 바뀌었는데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5년 전 법을 기준으로 뭐 그 뭔가 뭐 법 조항이라든가 정부 기구 이름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 근데 그게 얼마나 현실 상황에서 지금 문제인지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계량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퀀티파이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뭐랄까요? 뭐 정책 개선 방향 같은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훈련용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인데 그 훈련용 아니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냐 아니면 학습용 데이터 자체 안에 어떤 편향성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가면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가 어떤 소스로부터 이제 온 것이고 그 학습용 데이터의 편향이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 이런 거는 결국은 인공지능 NLP 맥락에서는 인베딩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비교해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의 인베딩을 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비교해보는 이런 정도 작업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그런 유형의 작업이 앞으로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차별이나 편향이나 뭐 이런 식의 논의로 가면 이제 규범적으로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이런 식의 개념 구분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 자체의 인풋 값을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맥락의 논의가 되고요. 간접 차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 이루어진 후에 인풋을 했더니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 이제 아웃풋인 거죠. 결과값이 좀 이상하면 뭔가 문제 같은데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인풋 값 위주로 규율을 할 것인지 아웃풋 값 위주로 규율을 좀 고민을 해볼 것인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인 고민거리가 되고요.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인풋 값 자체에 대한 규율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를 할 수 있어야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자꾸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리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인풋 값 자체에 대해서 규율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성능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거의 불가능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김대현 이사님이 예를 들면 카카오 내부에서 이 이제 윤리 헌장 얘기하고 그럴 때 내부에서 불편한 시각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식의 반응이 너무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가 외국 기업에 가서 외국 기업의 본사도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그런 식의 반응이 아주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사회 차원이건 기업 차원이건 뭐 그런 맥락의 고민은 필요하고 근데 다른 한편 그렇다라고 이제 뭐 기획자나 개발자들이 그냥 자유롭게 아무 데이터나 마음대로 쓰세요 이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정 수준의 제약은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맥락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컨대 미국 이제 유수의 회사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를 비교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나 뭐 제약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으면 뭐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되고 일찌감치 그걸 실제 상용화를 했는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제약 하에 상용화를 합시다라고 하니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된 거고요. 뭐 구글 같으면 최근에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은 기법을 이용을 하는 이제 프로덕트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이러이런 식의 컨스트레인트를 작용을 하니까 그 컨스트레인트를 전제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업에서 제약이라는 게 일정 수준의 제약이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런 제약을 전제로 우리가 더 나은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그런 고민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 교수님께서 계속 선언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실증이 필요하고 경험적으로 윤리를 재정의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강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예, 어떤 분께서 사실 여기 지금 보건의료 전문가는 안 와 계시지 않은데 인공지능이 보건의료 부분에서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가,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나 혹은 진단 예방 같은 팬데믹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옆에 계신 이수영 교수님께 잠시 여쭤봤습니다. 예, 현재 보건의료가 상당히 중요한 AI의 응용 분야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의료 자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통의 의사보다는 잘한다. 그렇지만 세계 탑 클래스는 아직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사태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라는 게 사람이 하는 기능의 일부를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는 건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특히 이제 그 전문 의료 인력들을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하고 그 사람들의 피로를 막아줘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AI였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추적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하는 경우보다는 AI가 도움을 받으면, AI는 뭐 24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일을 열심히 해주고 방대한 그 데이터들에 직접 다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서비스에서 이제 그 사람을 훨씬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그 프라이버시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 쪽으로 가면 그 프라이버시가 더 크리티컬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데, 다만 그건 저는 이제 사용자마다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주고 더 훌륭한 서비스,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받을 거냐. 그래서 의료정에서도 개인 각각이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더 적합한 서비스를 AI가 제공을 할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통용 일반적인 범용 처방과 처치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는 훨씬 다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가 어느 정도 내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디파인 해주고, 사용자가 어디까지를 하겠다는 선택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내 데이터를 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베니핏을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일반적으로도 보면 그 음원의 그 사용자 저작권을 보면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게, 결국 여러 사람이 여러 음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활용을 할 때 그 저작권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되는데, 음원의 경우는 그 저작협회에서 일단 다 그 돈을 걷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각각의 그 저작권자한테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그 인간 개개인의 자료도 그 비슷한 형태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가 그럼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그 어떤 그 제약 조건이 현재 있느냐? 아까 그 김대원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지금 뭐 열심히 개발을 해놨더니 결국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곤란하고요. 또 그걸 너무 강조해서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앞으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건 안 돼 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즉 못하는 것만 미리 규제하는 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저희 같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없는 마켓, 없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다 예측해 볼 수 없거든요. 그걸 다 미리 예측해 보려고 했던 게 옛날 룰 베이스 AI 시스템이 잘 못했던 일들이고 실용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AI 서비스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점을 다 예측해서 그게 검증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못하는 것만 미리 정해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할 수 있대 하는 거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는 이렇게 샌드박스에 되는 컨셉인데,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고 규제가 그때 필요할 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아마 저희가 그 기업이나 뭐 연구 개발자가 정부에다가 부탁드리는 사항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규 PM님께 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AI 기술 로드맵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아까 AI가 아직 바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전망하시기에 덜 바보인 AI는 언제 나오는 것이고 노래 찾아주기나 하는 그런 AI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맡는 AI는 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 제 생각에 이거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강 AI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 경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만 매우 윤리적이어서 강 AI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사실 그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윤리 문제도 국제적 규범을 통해서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어야지 우리나라만 매우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그 AI 로드맵 관련돼서는 뭐 지금 기술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차세대 AI의 원천 기술을 지금 R&D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의 타겟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다, 어떤 원천 기술이 필요한가를 정의하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을 뛰어넘는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조금씩 폼이 넓어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이것이 이제 일반화라는 과정을 즉 범용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의미 있게 되는 시스템이 나올 텐데 지금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심하게 말했을 때 AI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기능을 흉내낸다는 관점으로 친다면은 지금처럼 AI라는 요소를 갖추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결국 속도 빠르다는 건 이미 인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기능과 목적에 해당되는 걸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 끊임없이 이 변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단편적인 기능마저도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폭넓은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강인공지능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심하게 이게 글로벌 이슈이기 어떻게 보면 이게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시했던 얘기들은 어쩌면 그런 타겟이라고 보는 건데 강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통제 불가의 관점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 기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기술을 통하든 지향만 한다면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는 개발을 할 때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그 기술까지 서로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 얘기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그 기술에 대해 또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그 핫 이슈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정의를 하고 우리 지금 뭐 사실 세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변이하는 거는 생명과학 윤리상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가이드 중에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경우 반대편 쪽에 즉 하지 말자는 쪽에 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충 들어온 질문들을 거의 다 소화한 것 같은데 한 질문자께서 너무 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어느 분에게 지정을 못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거나 도덕, 윤리 나아가서는 풍속적인 면에서도 더 우월해진다면 인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건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 같은데요. 여기 세미나에서 누군가가 답변 드리기엔 좀 어색한 할 수도 있어서 일단 저희 마음속에 제가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정확히 5시인데요.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 변순영 교수님, 이현규 단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변순영 교수님께서 한 1분 정도씩 지금 이 세미나 보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 또 문정욱 발표자님께는 제가 질문 안 드렸는데 혹시 좀 더 길게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예, 한 분씩 발표
말씀 주시고 세미나를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죠. 발표도 했고 또 여러 교수님들 또 산업 현장의 산업에 계신 기업의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 윤리 기준 내지는 윤리 체크리스트 다 같은 맥락에서 보여지는데 이제 윤리 원칙,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체크리스트로 점점 이제 이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니멈 윤리, 그러니까 최소 윤리. AI에게 최대 윤리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지능 혹은 인센티브형 그 어떤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네, 마이크 되나요? 네. 네, 오늘 그 토론자 선생님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그 AI 윤리 기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 수렴들을 거치고 또 정책 간담회, 뭐 공청회 등등을 거치면서 여러 그룹, 여러 계층, 여러 집단, 또 여러 뭐 학계 분들, 또 시민단체, 또 기업분들, 기업도 여러 분야들이 되겠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오늘 논의되는 게 이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그 개발자가 됐든 뭐 제공자가 됐든 또는 이용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런 내용 의견들을 어떻게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합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질 수 있냐, 이런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도 그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AI 윤리 정책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하는 의견들이 다 맞습니다. 산업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말 이거 뭐 현장에서 정말 참조할 수 있게 한계가 있다. 아니, 이렇게 그냥 좋은 말씀만 할 필요가 어딨냐. 더 강력하게도 좀 더 강제력이 있어야 되고 뭐 페널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무리면서 했던 게 이제 작년에 그 윤리 기준의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게 이제 레벨 0 정도 수준의 그런 윤리 기준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레벨 1, 2 수준까지 이제 더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민감할 수도 있고 또 그 각계 입장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윤리 정책 플랫폼 같은 것들의 운영을 이제 통해서요, 기업들 의견 또 학계 의견, 학계도 또 뭐 인문사회과학 쪽 또 아니면 공학 쪽 다 또 철학 쪽, 윤리학 쪽 의견들이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또 학계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도 좀 더 진보적인 시민사회 또 아니면은 그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 다 의견들을 좀 모으는, 그렇게 좀 아울러지는 그런 좀 약간 협력적인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이런 논의를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뚝딱뚝딱 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정말 긴 호흡으로 좀 더 멀리 좀 바라보고 계속 논의되는 그런 그런 인공지능 신뢰 사회, 신뢰 기반의 그런 인공지능 사회, 이런 것들 구현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리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셋업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이런 토의라든지 의견 수렴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중소기업분들이 그 윤리 기준이라든지 자기 기술을 체크한다든지 혹은 인정을 받아서 내 기술은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아해하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진행해주는 쪽에 법률이 훨씬 더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면 그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다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요구가 늘어날 것 같고요. 다른 한편 개발 현장에 있는 분은 반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뭘 어떻게 해야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됩니까? 라는 반문을 계속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공정성, 페어니스 매트릭이 중요하다, 뭐 메저하고 뭐 퀀티파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제 계속 하는데, 페어니스 매트릭이 세상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근래 몇 년 사이에 논의가 돼서 대략 한 서너 다섯 정도 이제 유형화 그룹핑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A라고 하는 1번 매트릭하고 2번 매트릭하고 비교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페어니스 매트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아예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수학적인 증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컨대 1번부터 20번까지 페어니스 매트릭이 있으면 그 중에 우리는 1번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2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반문을 뭐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챗봇은 1번, 뭐 챗봇 아닌 다른 종류의 NLP는 2번, 뭐 이런 식의 뭔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한 그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구호를 굳히지 않으려면 이제 훨씬 그 다음 단계의 강론에 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각각의 좀 그 세부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의 매트릭을 이용하고 어떤 식의 통제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로 진행이 돼야 오늘의 얘기가 이제 훨씬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그 unanswered question에 대한 답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이제 누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나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당신이 조수를 하고 같이 일할 때 유능한 조수와 같이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일 못하는 어리멍뚱한 조수와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능한 조수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애를 키울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시지, 나보다 뛰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자꾸 두려워하시는 거에 근본적인 건, AI가 내가 아니고 내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나를 적대적으로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국 우리가 AI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내 가족이나 내 동료, 내 자식, 가족으로 생각을 하면 저를 도와주는 훌륭한 AI, 나보다도 더 뛰어난, 그래서 나를 더 일을 잘하고 나를 편안하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여주는 AI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AI를 학대하면 당연히 터미네이터로 저한테 돌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AI가 인간보다 뛰어나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 생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단장님 말씀하신 거 똑같은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게 저희 꿈이거든요. AI 연구하는 사람 최종 목표는 저보다 뛰어난 AI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면 못 이루고 그냥 죽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고, 그렇더라도 그게 진짜 나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같이 번영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를 학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다 하시는 대로 뭐 오늘 아마 이제 논의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원리원칙 나가면 아마 그 윤리적인 책임을 AI가 다 해야 된다, 책무는 있다는 건 다 아마 알려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강론인데요. 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정책하고 기업하고
개인 간의 유기적 구조로 이 강론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이제 논의된 방향이 제품 내지 상품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유기적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마 차후에 우리가 논의될 걸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어떤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하나의 어떤 구성원이 다 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민관, 학 모두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도 열심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사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론으로 드디어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신속하게 과기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점도 굉장히 많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번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교육적 측면에서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인공지능이 이래서 나빠 이런 쪽으로 좀 가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이제 분신, 아바타와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좀 말하기 어려웠던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이죠. AI가 아니라 사실 그런 점을 좀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이 거꾸로 인간의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년도 겨울에 유네스코에서 초청을 받아서 저희 알고리즘 윤리 현장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초청의 이유가 아시아권에서 하는 새로운 시각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AI 윤리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시발점이 케이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해외 기업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나 관련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나 그 기업이나 그 사회가 서 있는 토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쉽지는 않겠더라도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 사실적인 실질적인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 환경에 적합한 대한 윤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윤리라고 하는 이슈가 처음에 이야기가 될 때는 사실 산업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가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느새 우리한테는 의식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다만 이것이 AI 서비스의 특정 서비스의 모습들이나 특정 시스템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이런 윤리라고 하는 주제가 다루어지기보다는 결국에는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봐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적용해 나가면서 AI를 만드는 사람들 또 AI를 근거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좀 더 벌려보면은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 또 거기서 지켜야 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앞으로 시프트하게 되는 사회 속에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개인적인 어떤 작은 협의적인 의미에서 윤리를 좀 벗어나서 생태계라고 하는 쪽으로 확대돼서 적용하게 된다면은 어떤 룰로서 또 우리가 합의된 룰로서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저도 인공지능 윤리를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알고리즘이나 AI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 윤리의 기본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를 지켜봐 주신 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해 주신 좋은 주제들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정책을 개발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세미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와 네이버 TV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세미나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내 미디어룸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셔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